어, 저희 분과 모임에서 했던 사례 발표 남 자료를 조금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과의 UDL 분과에서 제가 발표했던 사례 나눔인데요. 지금 제목을 달았지만, 자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제 성찰 일지로서 사례 나눔을 진행했었고, 그거에 저희 UDL 분과에서 공부한 내용을 조금 덧붙여서 연수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UDL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이해하고, 그리고 제 수업 나눔을 하고, 그리고 제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성찰했는지 보여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UDL에 선생님들도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은 이해를 공유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가지고 온 표입니다. UDL이라고 하면 일단 이름은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이고요. 처음에 이것의 시작은 특수교육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UDL이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처음에 이게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모든 게 이렇게 한 번에 명확해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각각의 특수학급 학생들처럼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것이 physical ability의 부족일 수도 있고, cognitive ability의 부족일 수도 있고, 또 개개인의 background의 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을 위해서 우리가 수업을 설계한다라는 이름으로 저는 이렇게 쫙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UDL의 원리가 특수교육에서 온 것을 모르셨더라면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총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UDL은 시작을 하는데요. 이 키워드 세 가지로 선생님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engagement, 그 다음은 이해나 표상을 나타내는 representation,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천이나 표현을 의미하는 action 또는 expression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가 더 줄여보고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to provide options for all learners to learn how they learn best.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베스트를 뽐낼 수 있도록, 베스트로 공부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multiple means라는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자료, 다양한 수업이 초점이 된다면은 UDL의 원리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기억하고자 하는 UDL의 캐치프레이즈는 저는 진짜 remove barriers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도보블럭이 턱이 있으면 못 넘어가니까 그 턱을 제거해 주는 것처럼 우리 각각의 학생들도 자신의 베리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베리어를 우리가 조금씩 낮춰주고 없애줄 수 있다면은 그게 아주 조금의 노력이라도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 더 배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UDL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질문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학습자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동기를 유발하고 이를 지속하는 것에 어떤 옵션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지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또는 다양한 자료로 이해할 수 있게 도울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시가 조금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 방법은 표현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와닿는 거는 평가? 형성평가 또는 우리가 총괄적인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형성평가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거를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로 본다면은 객관식 시험이 one size fits all이 되지 않잖아요. 객관식 시험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그것을 잘하는 학생이 있고, 그것을 못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다양한 평가의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표현의 방식, 뭐 배운 거를 표현한다 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한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표현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의 이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신 UDL의 분과에 도움 주고 계신 이 김유경 선생님의 발표 자료에서 한 번 더 이해해보고자 이 세 가지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UDL의 원리를 학생들한테 적응시킬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고 또 이해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배리어를 낮춰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그리고 또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의 도구, 교재, 기술 활용. 요즘은 특히 이제 기술이 도입되면서 사실 장애인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텍스트 리드 같은 경우도 청각장애, 뭐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다양한 에듀테크 툴이나 또는 그런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이해를 하고 또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받는다면은 그것이 UDL의 원리가 반영된 수업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부끄럽게도 이 UDL 수업의 원리를 고등학교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시키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서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저희 스노우볼 선생님들과 학생 중심 독해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때도 저희가 고민한 것이 이 학교 현장에 아직도 남아있는 주입식 선생님의 설명식 수업을 어떻게 우리가 그 틀을 깨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도 독해를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었고, 그것이 절대 UDL의 원리와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매 단계에서의 스캐폴딩, 이것 또한 역시 우리가 학생들의 배리어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행동, 전부 다 UDL의 원리가 반영된 것 같고요. 이전부터 논의도 되고 선생님들께서 실천하시는 수준별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인디비주얼 디퍼런시에이션을 위한 장치들, 개별화 도구들, 에듀톡 테크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UDL 원리에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수업이나 사례 나눔이 뭐 UDL의 사례 나눔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이 모두 다 고민하고 계신 부분을 제가 고등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자리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엑시 티켓은요, 저의 방금 들으신 UDL의 원리를 적용하여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적용이 될 텐데, 선생님 이 부분은 안 하셨네? 이런 거 하나씩 노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UDL의 원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Barriers for Learning을 하기 위해서는 찾기 위해서는 학습자 이해가 절실한데요. 저희 지역은 이제 금천구에 위치한 학교이고 학부모님들의 학습 지원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의고사 문제는 풀면은 다 엎어져서 잔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모의고사 수업을 제대로 하는 수업은 제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양질의 컨텐츠와 양질의 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이라고 하면 몽골, 그리고 조선족, 중국 출신 학생들이 1.5명 정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어찌 보면 교무부의 실수인데 제가 2학년을 맡고 있는데 제2 외국어로 학습자 반을 나눴더니 중국어를 학생 선택한 반에 중국어 출신 중국인 학생들이 1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중국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학생들을 통역해주는 이제 친구도 있고 또 제가 그 학생들과 소통할 때는 어떨 때는 영어가 우리의 정말 이 공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 학습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초등학교 정규교육 과정에서 시작한 학생들이 많아서 저는 요즘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 엄청 과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이후부터 영어를 해도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다중지능을 이번에 저희가 이제 UDL 분과에서 김유경 선생님이 이제 인사이트를 주셔서 학생들이 어떤 지능이 높은지 정말 조사해 봤는데요.
정말 저희 학교의 특징을 보여주듯이 인간 친화 지능이 아주 높은 학생들입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아주 좋은 학교이고 학생들 간의 관계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서적인 분위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협력하고자 하면 협력할 준비되어 있고 다른 친구가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 경쟁 의식도 많지 않고 또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일부는 부끄러워하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이렇게 그 어펙티브 베리어를 많이 낮추기 위해서 다 같이 공부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친구들 간의 관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언어 지능이나 논리 수학 지능이 제 생각에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지능인데요. 그 부분은 높은 편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 학습에 트레인된 뇌구조와 키워진 지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의 영어 공부 목적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이 부분이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영어 교육의 모순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건 못하는 학생이건 일단 고등학교에 오면 가장 큰 목표는 대학 진학과 앞으로의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선택 과목을 정말 진로 영어를 선택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일단 영어 공부를 왜 하냐 했을 때 아직까지는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과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이 입학이나 취업에서 활용되는 영어 시험에서 잘하고 싶은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교육 과정에서는 제가 2학년에 영어 원을 맡고 있는데 이런 입시 중심의 교육은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전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위주로 가고 있고, 당연히 저도 영어 교사로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실질적인 영어 의사소통을 키웠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만, 고등학교 현실에서 지금 모의고사라든지 입시에 도움이 되는 독해 위주의 수업을 많이 벗어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저는 영어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이 와중에도 의미 있는 의사소통 능력으로 키우면서의 영어를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를 그래도 고민하는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오늘의 수업에서 그거를 그래도 제 나름대로 UDL의 원리로 어떻게 녹여내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시키고 싶으면서 수능 점수 향상에 대한 욕구가 많은 학생들도 충족시키면서 앞으로 취업 시장에서 마주하게 될 공인인증 시험에 아이들이 문법적인 용어라든지 그리고 문법을 맞아야 되는 그 시험의 요구도 충족시키고 싶으면서 또 그러면서도 개개인에게 의미와 있는 수업을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4차 시의 영어 수업을 2 곱하기 8의 수업으로 선생님과 두 분이 나누어 들어가는데 모의고사 따로 교과서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각자 선생님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영어 교과서와 그리고 모의고사 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영어 수업 나눔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교과서를 진행할 때 교과서 앞에 나와 있는 listen and speak 부분을 넘어가지 않고 수행평가도 하고 내신 시험에도 철저히 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영어 회화가 과연 외국어 학습자가 앞으로 외국인과 대화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인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healthy food와 같은 경우에 please try some of these sandwiches. 타인에게 이 음식을 권유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물론 외국인 친구를 만나서 내가 이걸 먹어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음식과 관련해서 학습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쓰는 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는 음식을 영어 여행을 하면서 주문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인 영어로 가면 이 영어 학습자들이 관광지에서 사용하는 영어를 되게 많이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학습자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이 표현도 좋지만 내가
외국에 나가서 필요한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표현은 이제 외국에서 우리 음소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소거가 안 돼가지고 다른 선생님께서 이 밥 아저씨라는 유튜브 채널을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추천하는데 이 아저씨가 실제로 여기에 가서 이 이제 주문하는 방식의 유튜브를 채널을 공유를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영어 표현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자기가 미래에 쓸 수 있는 표현을 자기 걸로 만드는 패턴 학습도 조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나온 영어 듣기와 표현 이외에 자기가 앞으로 그래도 내가 외국에 나가서 이거 하나로 음식 주문한다든지 아니면은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학생들과 함께 다뤄보고 자기 펫 친구와 함께 페어 워크숍으로 이 표현들을 스크립트로 같이 공부해보고 연습하고 그리고 자기가 패들릿에 자기 거 표현으로 올리는 아주 작은 회화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알고 있음을 표현하는 표현이 나왔을 때에는 내가 외국의 문화를 알고 있는 걸 표현하는 걸로 교과서에서 제시가 되었는데, 이거와 관련된 additional expressions로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이제 활용 빈도가 높은 이 I've heard a lot about you가 사용되는 표현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그걸 검색해 봤을 때, 내가 타인에게 의사소통을 할 때,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를 할 때,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스몰 토크로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해주는, 공감해주는 표현을 추가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이 표현에 대해서 내가 내 표현을 작성해보는 작은 회화 워크숍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해 수업에서는 단어 수업을 클래스카드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저는 이제 클래스카드 하고 확인하기보다는 교사의 매니지먼트로서 우리가 단어 시험을 형성평가로 보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의 클래스 카드를 공부하고, 자기가 친구들한테 시험 낼 단어를 8개를 선정해 올 친구를 정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학습지에 요 세트 1 단어 시험을 빈칸을 줘서 그 친구가 낸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행평가 점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매 시험 형성평가로서 매 수업에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그 다음 시간에 내가 공부한 거를 누군가가 확인해 주는 기회를 가지면 훨씬 더 몰입해서 학습해 오는 것 같아요. 그냥 클래스 카드 과제가 끝.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그 다음 수업에서 누군가에게 확인을 받는다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해오고 또 그것을 출제하는 학생은 그 중에서 자기가 어려웠던 내용, 친구한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정하는데요. 이거는 매번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사람 순으로 겹치지 않게 매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의 경우에 이제 들어가 보면요. 교과서 리딩하고 모의고사 리딩을 둘 다 하고 있는데, 교과서 리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래러지, 지금 저는 모든 리딩은 이제 스트래러지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에게 키워드 찾고 중심 문장 찾는 연습을 하는데요. 선생님들, 아까 제가 고민해서도 같이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주제문이 뭔지, 그리고 뒷받침 문장이 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강조를 글쓴이가 하고 있는지를 아주 훈련이 많이 된 학생들이 아니면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문을 고르시오 해서 1, 2, 3, 4, 5번을 고를 수는 있지만 어떤 글을 읽을 때 전략적으로 많이 글을 읽은 사람은 그게 저절로 트레이드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인 경우에는 어디에 중심 문장이 주로 위치하고 어디에 근거가 위치하고 어디에 강조하는 문장이 위치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 키워드와 중심 문장 찾기 연습을 학생들과 교과서 지문으로도 하고 그리고 교과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comprehension question 중심으로 하는데 이 comprehension question 중심에서도 학생들이 수능에서 만족할 만한 유형도 내고 또 자기가 찾아서 쓰는 내용도 내고 내가 그걸 읽고 이해하고 영어로 써보는 문항도 내고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이해 확인 문제로 교과서 지문을 수업합니다. 그리고 grammar analysis도 저는 하는 편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같은 주요 어법에 초점을 둬서 학생들이 그 다음 지문을 읽을 때에도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문법 포인트만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모의고사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수업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마주해야 될 현실이라고 꼭 마주해야 될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고등학교로 갑자기 올라오게 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중학교 수업과 이 모의고사의 난이도,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에 상당한 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아이들은 그 괴리를 어디에서 메꾸고 있는가? 학원이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은 그 학원의 갭을 저희 학생들은 소외 지역의 학생들이고 아주 어릴 때부터 수능 90점 맞고 오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학생들의 베리어를 낮춰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학생들도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베리어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요, 모의고사에서 바로 배경 지식과 그리고 어휘, 그리고 글의 구조입니다. 일단 주제가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대학에 올라갔을 때 그 내용을 영어로 공부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시작된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다양한 대학교에 갔을 때 마주하게 될 내용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 만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아이들이 갖출 수 있는가? 어릴 때부터 독서를 꾸준히 한다든지 아니면 국어 시간에 비문학 지문을 많이 읽어서 그 분야의 내용을 우리말로도 이해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탐구 과목을 매우 열심히 공부해서 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그래서 이해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계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베리어를 낮춰주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지문이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학습자의 개인과 관련 지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를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도로 트레인드된 학생들은 저절로 알아요. 어디에 중심 문장이 있고 이거는 이제 여기 however 나왔다. 중심 문장 말한다. 이런 것도 막 연습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읽어요, 글을. 그런데 이거는 독서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언제 강조하고 어떤 식으로 강조하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라이팅에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나의 주장을 돋보이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쓰고 어떻게 뒷받침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에 그거를 어떻게 또 강조하는지 라이팅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grammar analysis는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문법 요소에 집중을 하여서 다음에 학생들이 다른 문장을 읽더라도 그 문장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문법 지식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제가 왼쪽에 준비한 단어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떠세요? 어쩌면 옛날에 외웠던 단어의 문제집에 나올 법한 단어들이죠. cultivate, intrude on, autonomous driving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autonomous emotion regulation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또 emotion socialization은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단어들이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있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단어를 공부하는 이제 이 사람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이션이라는 사람이 말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자 한다면 정말 이해하고자 한다면
98%의 단어를 알아야 된대요.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그 퍼센트가 낮겠지만 내가 그걸 정말 내가 아무 도움 없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98%의 이상을 단어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가 하나의 지문에서 추출한 단어입니다. 선생님들도 이 중에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10개 중에 2개 이상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지문이 어려워지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마주한 지문이 바로 이 무서운 지문인데요. 이번 고2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저는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학생들이 단어를 알아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단어도 여러 군데서 마주하는 단어도 아니고 그리고 그 문제의 유형이 심지어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문을 마주하게 될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헬시 푸드를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 문제를 마주하면 정말 많은 좌절을 느끼고 저희가 교과서 수업 막 즐겁게 하다가 이제 딱 모의고사 할 거야 하면은 확 기가 죽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것을 마주하는 고등학교 교사의 현실이 쉽지 않다라는 거를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과 하는 방법은 먼저 어휘를 난이도를 좀 하, 중, 상을 나눠서 좀 그 어펙티브 베리어를 낮춘다고 할까요? 너네들 이걸 다 알아야 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최소한 예를 들면 이 하 부분의 어휘를 알고 있으면 그래도 네가 조금은 내가 그래도 이 수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이 단어들만 알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까지 이제 온 학생들은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상으로 우리가 더 요만큼만 더 알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봤고요. 제가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빈도, 출제 빈도나 노출 빈도나 그리고 학생들이 문맥에서 많이 이해가 되는 단어들, 그렇지 않으면 문맥에서 특별하게 다른 뜻으로 쓰이는 단어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충분한 배경 지식 활성화에 많은 시간을 쏟는데요. 학생들이 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부분을 이제 자기와 삶의 관련성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으로 수업을 매 시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이다 하더라도 저는 pre, while, post에 우리 기본적인 리딩의 수업의 구조를 따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pre activity로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이 지문을 읽어야 되는지를 같이 출발 지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중독적으로 이 답장이 바로 오지 않으면 힘든 그 상황을 보여주는 지문에 대해서 이런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페어월 그리고 그룹 디스커션으로 이모션 소셜라이제이션을 다룰 때에는 그 주제는 또 요즘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주제라고 보여져서 당신의 감정 조절 방식이나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의 감정 조절 방식을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경우에 너네는 어떻게 하냐? 사실 이게 우리 삶에 적용하면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영어로 읽기 때문에 외계어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그 주제를 내 삶에 관련 지어서 읽어보고, 아, 이런 내용을 영어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글을 영어로 읽는다면은 이런 단어가 쓰이는 거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토의에서 나눈 내용을 영어로 본다면 이런 내용이 되는구나라고 수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이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막 매트릭 막 이런 단어 나오거든요. 측정 기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과학 연구에 지식이 없는 경우에 양적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문을 이해하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왜 문제인지. 그래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그리고 또 요즘 과학 기술자들이 어떻게 문제점을 이끄는지, 어떤 문제점에 마주하는지에 대한 지문을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을 이제 제공하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거 찾는 거 정말 어려웠는데 요즘은 챗GPT가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생들의 수준에서 기본적인 걸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 제시하시면 선생님도 배경 지식 활성화의 자료를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해본 다음에는 학생들에게 자료 조사를 직접 해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읽기를 위한 이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서 수업을 할 때 글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글의 구조 분석을 이런 그래픽 오거나이저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름의.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모의고사 지문에 적용할 수 있는 도입문, 글쓴이의 주장, 뒷받침 문장, 결론 문장.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를 보면서 글을 읽는 것과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것과 그냥 글을 읽는 거는 학생들의 이해도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학생들이 나중에 자기가 글을 쓸 때에도 이 구조, 기본적인 구조가 체화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도입문에 독자의 흥미를 일으키고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 뒷받침 문장, 결론문을 자신도 써야 된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그널 월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노우볼 문과 선생님들이랑 같이 많이 연구했던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어떤 지문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코히션을 보여주는 장치, 그리고 코히어런스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장치를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면 자기가 라이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글쓴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 월스를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예시로 보여줬던 건데요. 각각의 문장에 글쓴이가 의도하고자 하는 문장의 역할이 있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어떤 것이 주장을 나타내는 표현인지, 어떤 것이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인지, 어떤 것이 강조를 하는 표현인지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강이라든지 유명 일타 강사, 소위 말하는 그런 강의를 듣고 이미 체화된 학생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강의를 보더라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수업 시간에서 한 번 더 공부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지문을 선생님들께 독해 지문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이라고 해서 그냥 뭐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지문도 출제자가 특히 요즘은 주제를 정말 잘 고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의 지문이고 그 지문을 우리가 그냥 독해 지문으로 받아들인다면 선생님들이 좀 더 재미있는 수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지문이라도 그래픽 오거나이저로 내용을 정리해 본다든지 아니면 문제 유형에 따라서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장치를 찾아본다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 확인 문제를 제공해서 그 이해 확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글을 읽어보고 그리고 다음번에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 그냥 매 시간을 그 독해 지문을 저는 그냥 새롭게 교과서 한 과 한 과를 마주한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좀 덜 지루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각각의 지문마다 매번 수업 방식이 좀 다르기도 하고 또 그냥 선생님이 의례적으로 하는 방식에 애들이 그냥 또 이거 하겠거니 하지 않고 오늘은 또 이걸 해야 되는구나. 오늘은 이걸 하겠구나. 좀 이렇게 당황하면서 생각해보는 전환의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출제 유형 중에서 그 실용문 같은 경우에는 답을 찾기보다는 실제로 네가 편지를 쓴다면 근데 요즘은 이런 거는 이제 챗GPT가 너무 잘해줘서 편지를 쓰는 라이팅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자기가 읽어볼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영어 수업이니까, 이런 지문을 읽을 때 글쓴이에게 어떤 발신자는 어떤 말을 하고, 수신자는 어떤 말을 하는지 배워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교수님들이 마주하시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학생들과 이메일로 소통을 하는데, 그냥 교수님, 이건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문장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글쓰기에서 가지고 있는 레토릭을 학생들이 많이 못 갖추는 경우도 많으니 이런 실용문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가져본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한데요.
학생들이 앞으로 어느 분야에 진출을 하건 간에 자기가 그래프를 만들고 뭐 요즘은 이제 글을 집어넣으면 챗GPT가 표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표가 자기가 원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목 먼저 읽고 그래프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그리고 가로축과 세로축에는 어떤 게 나와 있고 이게 퍼센트를 나타내는 것인지 그램을 나타내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표를 읽을 때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내가 읽어낼 수 있는지 그냥 1, 2, 3, 4, 5번 중에 틀린 거 고르는 거 말고 내가 이 표를 읽고 의미 있는 비교는 어떤 문장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진다면은 문제풀이 하면 4, 5번 중에 하나 찍는 문제 유형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에는 그룹 워크로 많이 진행하는 편이에요.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자기가 한 문장씩 비교하는 문장을 써보고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그 문장도 영어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비교문을 영어로 쓰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이 부분을 수행평가로 또는 서술형 시험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서운 해석하는 유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독직해 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학습지를 통해서 너무 고난이도 지문, 특히 아까 이모셔널 소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조금 더 그 내용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한글 해석도 해보고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풀고 제가 설명하는 주입식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UDL의 원리로 제 수업을 성찰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참여와 이해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풋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잘한 점은 그래도 학생들의 베리어를 낮추기 위해서 예상되는 베리어인 배경 지식과 단어 학습, 그리고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양한 자료의 제공 부분에 있어서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가 못하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를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면 지금 한 시간에 한 문제 하는 것도 이런 수업 방식으로도 버거울 때가 있는데 거기서 더 시간을 할애한다면 정말 시험 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학생들도 좀 지루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해 보고 싶으나 그 부분이 제가 제일 어렵고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제가 영어 전용 교실을 사용한다면 조금 더 학생들에게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자유로운 좌석의 이동, 이런 부분도 제공해 보고 싶은데, 제가 아직까진 저희 학교가 영어도 원은 공통 교과라서 모든 수업을 들어가다 보니 교실에 한정되어 있어서 물리적 위협의 제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액션과 익스프레션스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제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고 수행평가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남겨두고 있는데요. 일단 학생들에게 다양한 표현 방식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주는 방법이 그나마 라이팅, 자기가 자기 생각 패들릿에 전개하거나 아니면은 라이브 워크시트로 제출할 때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써서 내는 것, 그런 부분은 하고 있지만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자기가 어떤 걸 어떻게 재구성해서 표현할지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이 고등학교 수업에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싶고, 그리고 또 만약에 학생들이 그 이후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가 직접 도표를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나와서 설명할 기회를 많은 학생들이 가진다면 좀 더 그것이 자기 것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행평가에서 그나마 영어 원은 수행평가에 말하기 수행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이 부분은 정말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대답해 보겠습니다.
김영희 선생님의 세세한 관심과 그 열정이 너무 잘 드러난 발표였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성찰까지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좀 아이디어 더하실 선생님이 계실까요? 없고 칭찬 일색으로. 아니, 아, 자료를 선생님 혼자서 만드시는 것인지? 아, 네, 저 혼자 네.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도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께서 이 모든 거를 보통 일이 아닐 거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선생님들도 사실 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돼요. 선생님도 교과서에 지문을 준비하실 때 프리 와일 포스트 활동 계획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다행히 지문이 짧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학습지를 1차시, 2차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할 만하고 또 학생들이 자는 것보다는 그 수업 시간에 즐거운 게 저는 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베리어는 오글거리지만 학생들이 낮춰주나요? 그리고 UDL에 적용하면서 발견되는 학생들의 변화가 있을지, 학생들, UDL을 적용한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저는 좀 어필을 하는 편인데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우리가 준비한 것의 의도를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클래스 카드 하라고 하는데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 그럼 저는 막 뇌과학적으로 이런 부분이 너희들에게 그냥 학습만 해도 뇌의 기억이 오래된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면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UDL을 적용하면서 발견되는 학생의 변화는 학생들도 인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에 배리어가 낮아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갖추면 내가 그냥 글을 그냥 읽는 것보다 이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메타인지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배리어를 낮추는 장치이다, 이것이. 그거를 좀 어필하면 학생들은 뭐, 그렇구나 해서 조금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럼 프리 와일 포스트 했을 때 진도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상위권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과도 한번 이 수업을 해보고 싶은 것이 그들은 오히려 문제풀이의 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수업을 오히려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진도 압박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의 문제를 좀 적용하는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음, 저는 범위는 작은데 그래도 문제에서 변별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45번까지는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 유형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저와 다른 선생님이 함께 나누고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시험 범위를 낼 만큼은 만들어지는 것 같고, 목표를 좀 낮추면 괜찮은 것 같아요. 45번까지 다 해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학생들이 파악할 만한 대표 유형을 다뤄준다 정도로 목표를 잡으시면 어떨까요? 네, 질의응답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선생님.